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눈을 뜬다면 그럼 가장 먼저 뭘 확인할까요? 당연히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먼저 바로 체크하고 아마 대부분 그 다음엔 자기 자산부터 확인할 겁니다. 은행 계좌에는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동안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미래에는 은행 자체가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발행하는 돈보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하나의 디지털 화폐가 더 중요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그 화폐가 비트코인이라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인 21가지 미래는 바로 그런 질문들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래들에 대해서 21명의 다양한 전공들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만든 소설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죠.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한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거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1500년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1800년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다양한 경력과 직업을 갖는 21명의 작가들이 바로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집필한 비트코인 SF 단편집입니다.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나라를 떠나더라도 재산을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부동산도 압류되고 금을 가지고는 국경을 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떨까요? 머릿속에 기억해놓은 12개의 니모닉 단어만 있으면 전 재산을 갖고 이동하는 세상. 물론 이미 지금도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게 보편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순간 국경은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책은 이런 설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과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국가의 폭력과 자산 몰수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국가가 개인의 부를 강제로 동결하는 상황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0년대 브라질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예금을 통째로 몰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공포를 겪었던 작가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준비자산이 된 미래에 오히려 국가가 그 비트코인을 독점하려고 할 때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위협받는지 이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USB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시의 눈을 뚫고 워싱턴 한복판을 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상력이 폭발하는 부분은 바로 우주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저 지구 안의 인터넷 화폐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 인류가 화성으로 가고 우주 정거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돈을 사용할까요? 거기서도 미국 달러를 쓸까요? 위안화를 쓸까요? 아니면 우주적 단위의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일까요?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인류는 이제 화성과 지구를 잇는 거대한 우주선인 트랜짓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중력 환경이죠. 인류의 근육은 우주에서 순식간에 위축되니까 생존을 위해선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래비볼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이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문화이자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를 하는 현장, 그 한복판에 비트코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중들이 보내는 응원과 그들에게 쏟아지는 감정의 흐름, 즉 사치플로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가 곧 화폐가 되어서 선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잔인한 계층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게 노동하고 비트코인을 쌓아서 상위 레벨의 사치플로우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주선 내부의 쾌적한 구역에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스포츠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통제당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거죠. 즉 우주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는 아주 차갑고도 냉혹한 계급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세상. 여러분은 이게 정말 단순한 SF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미래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와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외계 문명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것을 보고 드디어 인류가 멸망을 피할 그레이트 필터를 통과할 준비가 되었군. 이렇게 평가합니다. 즉, 인류가 문명으로서 살아남아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철학적 해석이죠. 물론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경제라뇨?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모은 자산을 몰수당할 뻔했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작가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죽음 이후에 내 유산을 남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철학적 방패였던 거죠. 수학 박사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한 작가는 비트코인이 인류 문명을 우주적 단계로 격상시킬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야, 남들 다 오를 때 혼자 쭉쭉 빠지는 놈이 무슨 우주적 도구야. 지구에서나 잘하라 그래.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100년 전 사람들에게 지금의 인터넷 기업을 설명했을 때도 아마 비슷한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본 이 미래가 먼 훗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미래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도구를 든 인간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소설의 형태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해도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비트코인 SF 단편집인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재미있는 글들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은 비트코인을 무조건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미래 소설들은 유토피아를 그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작품들은 디스토피아를 그리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 둘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성공한 세상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겠죠. 왜냐고요? 기술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망가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 변하고 나면 또 그 이후에 다가올 미래는 그 환경을 디폴트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욕망, 폭력, 갈등, 그리고 사랑과 희망을 다양한 서사들로 풀어낼 테니까요. 결국 이 책은 비트코인에 관한 책이라기보단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투자 역시 결국 미래를 상상하는 행위잖아요. 당장 내일의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니까요. AI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국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될까? 21가지 미래는 그 질문들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들이고요.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미래도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바로 미래는 항상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가장 흥미롭게 상상해보고 싶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꽤 재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빌헬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 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 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고정 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의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려 썼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신기술이 조선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챗 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산업의 AI 혁명의 물꼬가 열린 것처럼 16세기 초 조선의 연산군 시기에 연운분리법이라 불리는 은의 생산량을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이 놀라운 혁신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면, 연운분리법이 고안되기 이전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광석을 태운 다음 재에서 은을 걸러내는 원시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은의 생산량은 미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은의 생산량의 증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의 연운분리법은 기존의 은 생산법과는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운분리법은 은광석 안에 섞여있는 납과 은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이 먼저 녹아 산화되고 은광석으로부터 분리되면 순수한 은만 남아서 추출이 가능하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술을 발명한 거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명나라가 은을 국가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은본위제 국가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의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왕이 하필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이었고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평민과 노비 출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검소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틀 안에서 그 당시 사대부를 비롯한 지도층들에게 연운분리법은 은의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기술이라는 편견을 갖게 했고, 만약 이 기술이 명나라에게 알려지면 조선의 더 많은 은이 수탈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종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 조선에서는 연운분리법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연운분리법이라는 하이테크 기술과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사업을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에서는 전국의 은광 개발을 억제하는 등 연운분리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1526년 일본은 이 틈을 노려서 조선에서 두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연운분리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으로 연운분리법이 전파되게 됐죠. 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으로 떠올랐고, 은본위제 국가인 청나라와 무역을 원하는 유럽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은 유럽과의 활발한 은거래를 하면서 조총, 화약무기, 의학, 건축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빠르게 접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조선 침략이라는 임진왜란으로 연결되는 가슴 아픈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선의 연운분리법의 역사 역시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생각과 분노하시거나 아쉬워하는 지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해 두고 경제적 관점, 투자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은본위제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은보다 비쌌구나. 그래서 유럽의 근본위제 국가들이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섰구나. 이 생각들이 든 거죠. 우리 인류의 돈의 역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리는 방법, 그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조개 껍데기나 돌이나 쌀과 밀 같은 곡식에서 금과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변해갔던 과정은 희소하고 쉽게 늘리거나 위조할 수 없고 썩거나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자신의 부를 먼 미래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인류의 지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영된 건데, 금의 경우에는 연금술을 비롯한 금을 쉽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모든 인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반면, 은의 경우엔 조선의 연운분리법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각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은을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현대로 오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금보다 훨씬 신뢰도가 낮아진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은은 금보다 산업 생산에 더 많이 쓰여서 화폐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됐다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됐던 시기와 유럽의 부흥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패권이 근본위제 국가로 넘어갔다든지 다양한 해석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희소하고 쉽게 늘릴 수 없어야 한다라는 그 좋은 돈의 조건에서 금이 은보다 우수했던 것만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이로 된 법정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기 위해선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먼저 쉽게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류는 금과 땅이라는 자산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긴 돈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증명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 뭔 소리야?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이 사기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위에 띄워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투자의 여부를 떠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열려 계실 테니까요. 왜 비트코인이 희소한 자산이고 금이나 땅보다 더 우수한 돈의 속성을 갖고 있는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통화 공급량이 오픈된 희소한 자산이라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암호화된 코드와 전세계에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점점 증폭시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금이 누려왔던 건전화폐에 대한 지위는 점점 비트코인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게 앞으로 다가올 금의 미래 운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연운분리법이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가지고 온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부의 이동, 그리고 뒤따라온 신문명의 유익과 국가의 운명 등을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들의 연속된 값이 모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인류의 역사 속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순간순간의 경제적, 투자적 판단과 선택 세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결과로 증명되고 확정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깨닫듯이 매 순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정확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한 시공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보고 나서 돌고 돌아 결국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아서 주변에 끝없이 넘쳐흐르는 소음과 잡음들을 멀리하며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투자 방향성을 유지해서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히 내 스스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정석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과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만이 길고 긴 우리들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지속적인 투자 방식이자 리스크를 타이밍으로 덜어내려고 하는 트레이더나 원칙 없이 가격에 반응하는 4848이들,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늘 시간에 쫓기는 기관 투자자와 달리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 확실한 성공을 가져가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이런 장기 투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갖춘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더 함께 해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좋은 영상들로 제작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은 열심히 책 읽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혼자만 조용히 프라이버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미더에 참석하기를 꺼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 용기를 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극받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말하듯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진법이나 십진법 수학, 영어나 한글이라는 문자와 언어처럼 또는 인터넷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과 관련돼서 함께 사용하는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고 보유하고 늘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현재는 오픈 팟캐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이너 분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고 가끔씩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구독자님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 행사의 유형 중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는 작년까지는 스펙터님과 켈빈님 그리고 미니님이 함께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행사였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저도 작년에 행사에 몇몇 유튜버 분들과 함께 유튜버 존도 꾸미고 강연자들의 연설도 듣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 세션들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틀간 800여 명이 참석했던 규모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펙터님과 켈빈님이 주최 및 주관을 하시면서 명칭을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로 바꿨고 아마 주최 측 예상으로 올해는 약 2,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이미 오프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국내의 유명 연사들의 생각을 듣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와 라이트닝 마켓까지 경험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화폐 프로토콜인지 직접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와 명동에서 진행되는데요. 연사분들만 40여 명이 되게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 개발자, 비트코인 코어와 레이어2 개발자들이고 중간중간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도 스피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미국 인권단체에서도 다시 참여해 주셨고 전세계의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지갑인 월렛 오브 사토시의 대표님이 직원들을 싹 다 데리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혼자 오셨었거든요. 근데 행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디프리의 치킨의 소매까지 제대로 말아들여서 완전 마음에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오픈사츠에서도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암호학 전문가들이나 국내 비트코인 기업의 대표자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올해는 연사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행사 주최 측이랑 얘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히 아주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시면 우측 상단에 티켓란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해서 들어가면 티켓 종류가 나와요. 일단 학생분들이라면 무료니까 편하게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일반인분들이라면 총 3가지 종류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연설 무대에서 가까워질수록 티켓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VIP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죠? 엄청 비싸니까 일단 빼고 프리미엄과 제너럴 티켓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15% 할인된 가격으로 딱 100장씩만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요. 다 떨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나중에 연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할인 이벤트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할인받는 방법은 원하는 티켓을 일단 선택하시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좌석 위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콘서트 예매해 보시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원하는 좌석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거냐? 그래서 연사자들이랑 참여자들이랑 교류까지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고민해 보시고요. 하고 싶다 싶으면 옵션 선택 후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스카운트 코드에 리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리스펙이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럼 15% 할인이 바로 적용됩니다. 꼭 코드를 입력하셔서 티켓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컨퍼런스 티켓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전쟁입니다. 그럼 올해 말인 11월 7일과 8일 이때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과 대중들의 인식, 언론의 인식은 어떤 상태일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저는 많은 분들과 코엑스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